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방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와중에 직업병이라서 커피 믹스 시장의 규모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커피 믹스 시장은 4년 전 1조 219억 원에서 이듬해 1조 원 아래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8,933억 원. 그런데 지금은 더 줄었겠네요. 국내 치킨 시장 7조 5천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8분의 1에 그칩니다. 믹스 시장의 쇠락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일지도 모르죠. 커피 머신에 맞고 편의점 제품에 치이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살 길 찾은 업종도 있습니다. 내수시장에 정체가 왔을 때 해외로 나가서 신기록 쓴 라면 회사들처럼요. 라면을 한 걸 커피는 왜 못했을까요? 연극의 장이 바뀔 땐 잠시 커튼 내리고 무대 장치 바꾸는 시간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산업과 일자리가 바로 그 무대 장치 바꾸는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토리 바뀌었는데 일막에 쓴 장치 돌려서 또 쓰면 관객들 떠나가겠죠. 6월 18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10분 경제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반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리고 미국이 조만간 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자이자 투자자가 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게요. 금요일 경제발전소 스페셜. 최근 들어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실체, 이런 좀 엄중한 제목을 단 책이 나왔습니다. 이 저자분 모시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분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올여름 영화 기대작부터 제작비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백신 맞고 돌아온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 어때요? 입니다. 네. 근육통 있었던 거 빼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가지고 네. 다행히 지금 컨디션은 거의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힘차게 전해주십시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나스닥 빼고 떨어졌는데 또다시 혼조세, 배경이 뭡니까?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게 기술이나 성장주, 즉 나스닥에 많이 포진된 이쪽 업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하게 만들었지만 어제 목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약세, 이러한 요인들이 경기 민감주들과 중소형주들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나스닥만 상승하고 다른 지수들은 모두 하락하는 이런 혼조세를 연출하게 만든 배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금은, 옥수수, 알루미늄 이런 거 빼고 상품 선물 시장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예, 그 각 상품군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의지 등 개별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큽니다. 왜 이 영향이 있었냐면은 통상적으로 금이나 구리, 곡물 등 이러한 상품 가격들은 톤당 몇 달러, 온스당 몇 달러, 부셀당 몇 달러, 이러한 식으로 달러화로 표시가 됩니다. 네. 따라서 국제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 즉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달러화라는 금융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그 통합 표시가 그 산출이 되는 원자재 가격들의 약세를 좀 연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 상품이나 원자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또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달러화라는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에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원자재 투기하는 거 막겠다. 요것도 약간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상장을 7월에 하겠다고 했던 게임 업체 크래프톤, 이 배그 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제만 네. 보니까 1,700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더라고요. 이 네.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막차 탄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초장의 이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일각에서는 네. 아주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한지영 네네. 연구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형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이고 또 향후에 후속작도 기대가 되는 등 성장 자체에 대한 스토리는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 단순히 이제 NC 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미국의 유명 게임 업체인 블리자드 등 다른 경쟁사들의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월트 디즈니나 이런 다른 약간 업종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까지도 기업 가치 산정에 포함이 됐다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따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크래프톤이 더블 상한가, 상장 후 상한가까지 가면은 단숨에 네이버랑 카카오 시가총액이 추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갖고 있는 주요 지적재산권 이제 IP 게임이 크래프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하나인데 저는 과연 이거 게임 하나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시청을 추월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싶습니다. 네, 조심조심 시장 봐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6월 FMC 이제 여진이죠. 그 여진이 좀 남아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약보합세, 약한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좀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1에서 2%대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시총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어제 미국 금리 하락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은행 그리고 뭐 금융 여타 업종들은 미국 금리 하락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들 하락 이러한 여파가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강아지 호야님, 동서 커피 믹스 맥심은 브랜드 네임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 68년에 미국 회사 크래프트, 지금은 몬델리즈로 간판을 바꿨는데 이 회사하고 반씩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맥심이라는 이름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해외 판매는 미국 회사가 맥심으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져가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 동서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이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10분 경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괌에 입국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20%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 전세 시장부터 좀 둘러볼게요. 전세금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 한국부동산원이 주 단위로 전세값,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발표를 하는데 이 지난주죠.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그 전주의 상승폭이 한 0.08%였는데 이 상승폭이 커진 거고요. 서울 중에서도 서초구가 0.56% 주 단위로 올랐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거고 또 서초구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3월 셋째 주 이후에 한 6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일대 반포주공 1단지 비롯해서 재건축 단지 한 4천 가구가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반포, 서초, 방배 인근의 전세 매물이 부족해져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서초와 생활권 비슷한 동작구도 전세 가격이 0.2% 정도 올라서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좀 매매 가격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을 보면 0.12% 올라서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에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금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전세난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가 13,000가구로 집계가 되는데 이 작년에는 24,000가구 그리고 재작년에는 24,000가구 그리고 작년에는 23,000가구 정도였거든요. 네, 이렇게 신중 입주 물량이 늘어야 전세 물량도 늘 텐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하반기는 전세 가격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주거 상황은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반도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군요. 네, 이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 업체 중에 IC인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한 24%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전망치가 기존에는 19%, 또 이전에는 12% 성장할 걸로 봤는데 계속 꾸준히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할 걸로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건데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판매 단가도 높아지고 또 판매 수량도 동시에 늘면서 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D램이 매출이 전년보다 한 41% 늘고 낸드 플레이스도 한 22%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이 호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업체는 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소비가 지금 늘어나면서 휴대폰, TV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많고 또 각종 데이터 센터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반면에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 그러니까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백신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괌, 이거 미국령이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 다른 백신 맞은 사람들만 격리 면제해줬는데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도 껴준다고요? 네, 원래는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생산 백신인 모더나, 화이자, 얀센 이렇게 세 가지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만 격리를 면제를 해줬는데 이제 괌에 한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이판도 6월 초부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이 괌, 사이판, 싱가포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랫동안 쉬었던 항공사들도 시동 걸어야겠네요. 네, 티웨이 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나 아시아나 항공들도 다음 달부터는 괌, 사이판 노선 운행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항공사들이 지난해 3월 이후에 대부분 이런 괌이나 사이판 같은 관광객 수요가 많은 국제선 운항을 중단해왔는데 한 1년 4개월 만에 다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우 민우 아빠님, 우리 자주 오시는 식구분인데 부동산 가격 0.1%면 1,000만 원에 10,000원이고 1억이면 10만 원인데 이거 올랐다고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요, 그 주간 단위로 매매 가격의 변화폭을 이 모집단을 통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한국감정원,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는데 정부 기관에서 여기에 가격 추이가 어떻게 달라진지 이걸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추세적으로 보니까 쭉 우상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격 폭, 상승폭에 대한 체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통계는 거기에서 인용을 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금리. 이 미국이 돈줄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살살 잠그겠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반만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수도꼭지 잠궈버리는 게 아마 금리 인상에 해당될 텐데,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건 말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할지 황세훈 상명대 개건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FOMC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하는 요 회의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금리 동결에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 정책은 유지하되 시선은 달라졌다. 우리가 이거 읽어야 되는 거 맞죠?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향후 통화 정책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수도꼭지를 잠글 거냐, 여기에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죠. 미국 연준은 이제 어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에 15개월째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6.5%, 3월달에 6.5%로 전망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보면 기존의 2.4%에서 3.4%로 무려 1%나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높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고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2023년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 전만 해도 이 금리 인상 시기로 오는 2024년은 돼야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2023년에 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점도표라는 게 그 언제쯤 얼만큼 올릴지 정말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18명이 도트로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투표 같은 건데 2023년까지 적어도 2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 이제 13명으로 늘었고 당장 내년에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사람도 11명이나 된다면서요. 내년에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경우는 이제 7명인 거고요. 그렇군요. 네네. 2023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을 전망을 하는데 그중에 13명이 이제 2023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1명은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인상할 거다.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7명은 당장 2022년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죠. 이거 3개월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고요.
3개월 전에는 18명 중에 7명만 2023년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7명에서 13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3월에는 4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7명.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화 긴축으로 전환하는 게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대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처럼 채권은 앞으로 이제 연말 근처까지 계속 매입을 하겠지만 돈줄을 줄여 나가겠다는 거,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겠다는 이 테이퍼링 논의를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이런 이제 언급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올 연말 12월이나 혹은 내년 초 1월 정도 되면 연준은 현재 $1,200에 이르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증시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걸 증시에서는 악재로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약간 주춤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은 과거하고 다르다. 이게 우리가 쿠션을 좀 많이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금리 상승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상반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되면 돈줄을 조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계속 안 좋은데 돈줄을 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괜찮아지고 기업 실적이 괜찮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줄을 조여도 괜찮다라고 보통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 기업 실적의 개선이라는 것이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조금 그 충격이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악재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특히 현재 보면 어제 우리 이제 주가가 0.5% 조금 안 되게 빠졌거든요.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0.5% 정도의 그런 주가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통상적인 주가 변동폭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다소간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더 압도할 수 있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네,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급속히 진행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테이퍼링 내지는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그럼으로써 시장이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진행을 해야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시장의 사전적인 시그널을 충분히 주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정부,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상명대 개건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5694님,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란 말입니까? 물어봐 주셨는데 이럴 때는 지난해처럼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난해는 사면 오른다 이런 장이 한때 이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지금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 것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7월부터 그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나오면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PDR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꿈을 먹고 올라가는 주식. 올해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디지털금융 MBA 담당하시는 이병욱 주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오늘 저희 가상 자산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이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시장 규모로 하면은 뭐 이미 증시에서 데일리 거래되는 금액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조 단위로 거래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국내 예산의 몇 %를 차지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컸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일부가 자체적으로 상폐하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블록체인 해설서 제가 보기엔 이게 1호가 아닐까 싶은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실체 이 책을 쓰셨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서 누가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요거 가지고 네. 돈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돈을 벌 수는 없고요. 돈을 딸 수는 있겠죠. 버는 거랑 따는 건 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 이제 송아지를 키웠더니 이제 황소가 됐다. 그만큼의 이익 차익을 보는 거고요. 네. 돈을 딴다는 건 남의 돈이 이전되는 거죠. 잠시 이전됐다가 또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다는 이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은 이제 자산의 성장에 따라 이제 올라온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이 이동되는 거죠. 버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으로 들어올 뿐이다. 잠시 왔다가 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돈 딸 확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코인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그 투자자들은 이거 거래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준비 기간이 제각각이다 불만들이 많은데 손절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네. 그 실제로 뭐 지금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4대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한 600개 정도가 새로 상장이 되고요. 매년 한 150에서 200개가 원래 계속 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법 시행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해 왔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네.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란 것이 코인을 발행한 자가 만든 문서를 100% 이제 신뢰해서 그냥 검증 절차 없이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 또 그조차 검증조차 없이 그냥 이제 폐지를 하니까 좀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자정을 많이 했어요. 네.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전혀 이제 자정이 안 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은 그리고 거래되는 화폐 종류 자체가 한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3월 기준으로 보니까 31개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일본은 금융청이 허가한 것만 거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한 거래소에 거래되는 것도 한 5개. 전체 거래의 이제 90%는 또 비트코인만 거래를 하시는 반면 네. 우리는 이제 뭐 500개, 600개가 나름대로 이제 상장을 하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잡코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잡코인이라는 거, 네. 그게 상장 폐지 대상이 네네. 대부분 네네.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건 상폐 빔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상폐 대상으로 꼽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네. 나머지 작은 코인들 이거 상패 직전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빵 뛰었다가 그 차익을 먹고 빠지겠다. 이게 네. 남한테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세 조정이 쉽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금융상품에만 적용되고 여기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작은 코인들은 뭐 유통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리고. 그래요. 사실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도 이 머스크 그렇죠.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잡코인이라고 하면 속상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작은 코인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든든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네네.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실 텐데 이런 코인들을 정리한다고 치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약간 에어백 같은 걸 좀 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보다도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뭐 건전한 것만 자기도 취급을 했으면 이제 좋았겠는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근데 거래소들이 이제 그동안에 자정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자정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거래소들이 이제 상장시키는 코인이 그 예를 들어서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의 뭐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수료가 많이 되면 그런 쪽으로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많이 사고 팔면 거래소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예를 들면 도지코인도 이게 발행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또 기습 상장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이해상충을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이 될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마냥 상장시켜줬던 이 거래소들도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거기에서 거래되지 않았더라면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지코인이라는 게 이 개발자 2명이서 장난스럽게 그래서 도지도 일부러 그 스펠링도 틀리게 쓴 거 아닙니까? 네네네. 3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진짜 이걸 살까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검증 과정이 애초에 이게 코인 시장과 검증이라는 단어가 붙질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주식에서 뭐 정치 테마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시즌만 되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집 아들이 그 가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대선 후보가 다녀갔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시세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상물을 물색할 때 뭐 유명인이 언급하면 거기 들어가고 그게 또 먹히니까 사실은 다들 아시고 들어간다고 봐요. 예전에 잘 아시지만 우리 코스닥에 이게 작전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면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이 와중에도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뭐 사실상 이 은행에 계좌를 트고 있는 국민이 전체 한 20-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 송금 방식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여하간 법정 통화로 공식 승인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물론 국제기구에서는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다 허구다. 이 부루마블에서 씨앗은행이 발행하는 그 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과 가상자산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을 시장에 갖고 와서 매매하는 걸 분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1대1 시장에서 누가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매매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적 자치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개소라는 게 생기고 1대1 시장을 다대다 시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1대1 시장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 시장인 사적 자치지만 다대다 시장은 군중에 의한 사행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도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법상 면책을 줬거든요. 형법 246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보험도 사실은 사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책을 준 이유는 다대다 시장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분리해 보면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라 논리랑 얘를 다대다 시장으로 갖고 와서 지금 거래하게 만든 거는 분리해 봐야 되고요. 명백하게 중개소란 게 형성이 돼서 다대다 시장이 된 건 도박이 된 거예요. 이건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도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려면 주식처럼 자본시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판단이 되면
살려둬야 되는데 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화폐니 기술이니라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칩을 갖고 와서 그걸 다대다 시장에 올리는 만큼 도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게 반도체 칩이 기술이라는 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거는 다대다 시장이 됐고 도박 시장이 됐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논해서 있으면 주식처럼 보호하고요. 없으면 없애야죠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네.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100% 동의하는 게 2017년에도 한번 광풍이 불었다 급락해서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뭐 이런 험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금융권이 이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까지도 사실 현행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이커머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물품이죠,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나쁜 길로 가면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 네. 정부에서 이걸 어느 부처가 가져갈 거냐 누가 관정할 거냐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하나 시장에 경고를 줘야 한다. 네네. 그래서 수건 돌리기 하다 거기 당첨된 사람이 은성수 위원장이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조심하십시오까지만 말하는 걸로 정부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나쁜 길로 빠질 때 여기 한마디를 덧붙인 게 이게 시장에 상당한 논란이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신기술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요. 시장은 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하고 이 시장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네. 근데 이 신기술 요거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근데 그게 좀 이게 신기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무슨 신기술인지 설명하시는 분은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신기술이 좋은 기술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나온 신상품. 기술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신수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인을 남의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육성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기술인지를 설명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새로 나온 기술이다. 신기술이죠.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그렇죠. 네. 그때 다들 얘기한 게 신기술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기술이란 건 말 그대로 새롭게 나온 거지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쓸모가 많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쓸모를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전기요금 같은 거, 네. 수도요금 같은 거 네. 사용량하고 고지되는 양이 그 네. 장부가 동일하게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나 네. 열람할 수 있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 지금 블록체인 안에 예를 들어서 위변조 방지를 하는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의 기능이 아니라 전자서명의 기능이고요. 그 이미 20년 전에 나온 기술을 블록체인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마치 블록체인 때문에 된 것처럼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거는 기술진에서 마케팅적으로 얘를 전락시킨 거죠. 둔갑이라.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뭐 정치권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뭐 100% 하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거나 이걸 통해 정책을 하고 일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상자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디지털 기술 이외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걸 써서 더 다른 효용을 얻을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블록체인에는 정의가 없어요. 데피니션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아키텍처라도 블록체인자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누구냐 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과기정통부가 네. 지금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정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과기정통부 쪽에도 얘기를 하는 게 정의부터 내리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하는지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기업체에서 쓰는 블록체인은 대부분 이제 IBM이 만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아키텍처를 쓰는데요. 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반대예요. 진짜요? 그러면 정반대의 사물이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오호, 이거 이 마봉님 할머니 이후에 가장 큰 원조 논란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가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대응하는 디지털 통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요거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먼트를 디지털화 하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세계 경제에 본원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실물 지폐가 차지하는 게 3에서 8%밖에 안 돼요. 이미 대부분 디지털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를 디지털화한다고 했을 때 사용의 편의성 측면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국가에서는 좋은 점이 돈에 이제 꼬리표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가 있는 이제 편의성이 생기고 뭐 잘못했다고 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싫어하겠죠. 지폐를 더 선호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못 나오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편의를 줄 것인지라는 문제와 받아들일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화폐도 도매 시장이 있고 소매 시장이 있거든요. 네. 소매 시장에 나온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급 결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일 하는 지급 결제용의 도매 시장에는 빨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요. 이 중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 체제를 가진 나라 말고는 네. 거기엔 뭐 디지털 위안화 한다면 하는 거니까. 한다면 하는 거죠. 거기는. 한다면 하는 건데 우리도 한국은행이 고민을 합니다만 네. 우리는 또 여러 미니를 수용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지폐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일단 스마트폰이 100% 보급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다른 오류가 생길 때는 돈을 못 쓴다는 문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나가서 한번 잡혀갈 뻔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밥 먹었는데 낼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난달 말에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내놨고 네. 국회에서도 뭐 우후죽순 관련 법안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왜 깻잎머리를 할 때도 가르마를 명확하게 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노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지금 시세 조정을 처벌 못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있는 모든 법령은 금융상품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업권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별도의 법을.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나중에 또 다른 기술을 칭해서 뭔가가 나오면 또 계속 새로운 법을 제정할 거냐는 거죠. 항상 뒤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정치권이나 입법권에 제시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법의 틀을 좀 선진하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원래는 금융거래만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금융거래 등이라고 등자를 넣었거든요. 등. 그래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목적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이랑 자본시장법이 그 대상물을 명확하게 전자금융업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바꾸고요. 자본시장법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바꾼 다음에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목적물을 정해놓고 그게 해당 안 되면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 거를 등자를 넣고 다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요. 앞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도박행위처럼 가서 시세조정을 하면 다 처벌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요? 예. 등이라는 단어가 이런 매직 용어인지 그렇죠. 몰랐습니다. 근데 이미 네. 그 특정금융거래법 할 때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자꾸 다른 업권법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요. 요거는 정부에서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면 네네. 좋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2030 세대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길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지금 투자했다가 다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더구나 지금 더 불안해졌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돈 버는 걸 많이 이제 목격하셨을 거고 그래서 나도 돈 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더 쉽게 돈 번 사람 목격할 수 있는 건 복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20-30명이 20-30억을 벌잖아요. 근데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따지고 보면 실제로 코인으로 20-30억을 번 사람을 찾아보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렇네요. 제 친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누가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게 모여서 한 명한테 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확률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복권을 하라고 제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걸로 돈을 딸 수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따면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내 덕분이야. 그런데 네. 대부분은 90%는 사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돈을 딴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더 이제 몰입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는 주식도 그렇지만 여기도 안 그래요. 주식은 그나마 여러 가지 법령으로 네. 상한가 하한가도 만들어서 그렇죠. 변동성을 줄여놨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요 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돈을 따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듣고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니, 저희는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주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과도 함께하는 경제발전소입니다. 영암 군수님 들어오셨네요. 팍팍 느낌이 옵니다 하셨는데 진짜 군수이신지 이거 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3469님, 7034님, 4539님, 9117님, 6261님, 가을의 전설님, 이 영화 저도 좋아합니다. 대식구님, 쭈니임님, 울산 아침에도 오셨어요. 울산에서 네, 최고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방송 잘하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 그 사이에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세계까지 됐습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언어의 인플레가 저도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에다가 MSG를 팍팍 치고 있어요. 오늘 머리 리본이 아주 예쁩니다. 제가 원래는 저의 원픽은 꽃이었거든요. 근데 꽃은 여러 사람 좀 무섭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여름인데 현실과 타협했어요. 리본으로. 저 아까 아큐미원님 그래요. 우리 오늘 리본 달아봐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코로나와 스칼렛 요한슨 사이에 낀 한국 영화 여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와, 거창하다. 별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 코로나는 싫은데요. 스칼렛 요한슨 사이에 끼고 싶긴 해요. 키는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스칼렛 요한슨이 되게 장신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작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낀 뭘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스칼렛 요한슨하고 비교했을 때 피부는 진짜고 제가 이겨요? 더 하얘요. 더 하얀 것. 네, 아버지는 짧은 다리를 주셨지만 어머니는 광나는 피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가볼까요? 블록버스터 시즌이 왔죠. 여름하면 이제 블록버스터 공포 영화, 재난 영화, 탈출 영화,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는 영화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영화는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요 와중에 어떻게 요 소위 눈치 보기, 개봉일자 눈치 보기를 잘해서 대진표. 그렇죠. 예, 여기서 잘 피해갈 수 있을까인데 아까 제가 스칼렛 요한슨을 말씀드린 게 지금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벤져스로 역대 외화 흥행 1등 이 마블 스튜디오가 올해 첫 액션 블록버스터 내놓습니다. 블랙 위도우. 요거 때문에 여기랑 같이 붙지 않으려고 개봉 날짜 눈치 보는 영화들이 꽤 많다면서요? 원래 BTS 앨범 발매 소식 들리면은 기획사들이 이제 다 라인업을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성시경 씨가 울었어요. 왜요? 같은 날 컴백했거든요. 심지어 성시경 씨 별명이 뭐예요? 버터 왕자 아닙니까? BTS의 버터와 버터 왕자가 같은 날. 심지어 성시경 씨가 정규 앨범 제가 한 10년 만에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악 진짜 좋던데요? 네, 음악 진짜 좋은데 태길이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마블 영화 오랜만이고 사람들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라인업을 좀 놨단 말이죠. 이제 모가디슈, 인질, 싱크홀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과연 블랙 위도우가 일단 7월 7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언제 개봉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눈치 싸움이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근데 또 이걸 7월 7일을 피하려다 보면은 이 영화들끼리도 겹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어찌됐든 휴가철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7월 말 8월 초가 유력한데 요 디테일한 것들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 싸움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인데 올여름에 모가디슈 이 영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소말리아 수도죠. 그리고 이게 몇 년도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 대사 그리고 북한 대사가 같이 탈출을 하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막 한국이 파견한 헬기로 같이 막 탈출을 하고 공항에서 재회를 하고 막 다시 돌아가고 엄청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모가디슈 이게 좀 사투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도 사투리. 모가디슈.
제가 또 원어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싱크홀도 있고 이 유료 방송 업계랑 극장으로부터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기둥 영화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 흥행을 책임져야 되는 영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화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상영관협회, 그러니까 극장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IPTV 협회, 뭐 KT, SK 등등, 그리고 VOD 이 협회에서 영진이가 이걸 중재를 섰어요. 이게 사실 요청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가 좀 요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 영화가 안심할 수 있게 개봉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지금 결정된 게 뭐냐면 원래는 쉽게 생각하시면 매출이 발생하면 극장하고 배급사가 5대5로 나눠가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요 영화들에 대해서 제작비의 50%까지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극장이 매출의 전액을 제작사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극장이? 근데 극장이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지 않아요? 그 문제는 일단은 개봉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관객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대작들이 개봉을 하지 않으면 이 블록버스터 시즌이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극장이 극장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일단 니들을 살려야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예, 뭐 물론 이게 모든 영화의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일종의 공모를 받은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영화들이 모가디슈하고 싱크홀이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어쨌든 이 둘이 가장 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안심하고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객을 일단 확보를 해야지만 이 여름을 극장가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일단 영화 만드는 회사, 배급사들이 또 안심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어때요? 그분들을 충분히 안심시켰나요? 글쎄 근데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이 와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다. 예. 지금 IPTV 같은 경우는 80%까지 주겠다는 거거든요. 분배율 완전 싹 무시하고 네. 아예 80%를 배급사 측에 제공을 하고 네. 작품을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뭐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 이외에는 지금 방법이 딱히 없다. 그래요. 배고프면은 어제 먹다 남은 빵 먹어야죠.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IPTV가 그동안 박하게 굴다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아마 OTT들과의 여러 가지 경쟁도 맞습니다.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기대하는 영화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스칼렛 요한슨의 엄청난 팬이라서. 네. 실컷 텐트폴 얘기해놓고 스칼렛 요한슨한테 솔직하긴 또 거예요?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네. 저 블랙 위도우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평론가 스칼렛 요한슨을 좋아하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이랑 비슷하게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플러스 0.1%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과 비슷하게 여전히 뭐 은행이나 철강 그리고 뭐 화학 이런 좀 경기 민감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러한 금융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대 강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시총 3위에 굳히기에 들어간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2.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 뭐 특별히 지금 주도 테마주 같은 것들은 지금 부재한 입장이고요. 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이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순매도세를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증시 흐름도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약보합 흐름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오후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엉덩이가 가벼운 주식들은 오늘 어때요? 예, 그 표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순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는 한 500억 대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금 코스닥의 엉덩이로 좀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 0.7% 상승하면서 지금 천스닥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닥이 오늘 힙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화이팅이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라니아 0601님 출첵해요. 늘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출첵 아이디 많이 읽는 게 힘들어 보여서 댓글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마음으로 듣는 분 많으실 겁니다. 노노노.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저 눈이 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꽃드리아님, 와 오늘도 거시적 경제뉴스 왕 감사합니다. 저도 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발전.